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같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대로 괜찮은 건지.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같은 정책 변화인데 어떤 사람은 기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이 각자의 설계도와 만나는 방식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공부한 것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자산을 설계한다는 건 일종의 건축과 비슷합니다.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리고 지붕을 얻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출은 얼마나 쓸지, 투자는 어디에 할지, 보험은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요소들이 하나의 설계도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는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끊임없이 변수가 들어옵니다. 금리가 바뀌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정책이라는 외부 변수가 내 설계도 위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이 바뀔 때마다 설계를 수정합니다. 대출 한도가 줄면 계획을 바꾸고 세금이 오르면 전략을 틀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정책이 바뀌었으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이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 오히려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설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정책이 바뀌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설계는 정책 변화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같은 정책인데 결과가 다른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처음에는 자산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충격을 덜 받겠지 하고요. 하지만 자료를 더 들여다보니 자산 규모가 비슷한데도 결과가 갈리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걸까요? 정보력의 차이일까요? 전문가 조언을 받았느냐의 차이일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차이를 만든 건 설계도의 구조 자체였습니다. 같은 정책이 적용되더라도 설계도의 구조에 따라 충격이 증폭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했습니다. 정책이 스위치라면 설계도는 배관인 셈이죠. 한 전문가는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부동산 정책은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게 아니라 수도관을 설계하고 밸브를 조절하는 일에 가깝다고요. 물이 어디로 얼마나 흐르는지는 배관의 구조와 밸브의 설정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책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각자의 설계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집을 사려던 계획이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패닉에 빠집니다. 그런데 같은 대출 규제 강화가 적용되어도 사람마다 체감하는 충격이 다릅니다. 레버리지를 많이 쓴 사람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반면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습니다. 같은 규제인데 다른 충격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도 안에서 레버리지가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입니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을수록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책은 직선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곡선으로 작용합니다. 이 비대칭성을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래에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가정을 미리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꽤 줄었습니다. 제가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흥미로운 숫자가 있었습니다. 연소득 1억 원 기준으로 규제 적용 전 변동금리 대출 한도가 약 6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3단계 규제가 적용된 후에는 5억 5,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약 1억 2천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같은 연봉인데 빌릴 수 있는 돈이 1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사람은 계획 자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이 충분한 사람은 이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차이가 선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50%인 사람과 80%인 사람의 충격 차이는 30%포인트가 아닙니다. 80%인 사람은 대출 한도 축소가 곧바로 매수 불가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출 규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금 정책이 바뀔 때도 보유세가 올라갈 때도 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정책의 영향은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증폭되거나 감쇄됩니다. 첫 번째 층을 벗겨냈습니다. 같은 정책이 다른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비율의 비대칭성입니다. 이제 두 번째 층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조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고 해도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찾아보니 두 번째 층이 있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사람들의 심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아직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막차 심리입니다. 이 막차 심리가 바로 설계를 무너뜨리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자기 자본을 더 모은 뒤에 움직일 사람이 정책 변화 때문에 급하게 레버리지를 높이는 겁니다. 서두르면서 설계도의 안전 여유가 사라집니다.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응하려고 움직인 행동이 오히려 정책 변화에 더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빨리 대응할수록 더 위험해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책이 같은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설계도의 레버리지 구조가 다릅니다. 둘째, 정책에 반응하는 심리가 구조를 악화시킵니다. 이제 이 두 요소가 어떻게 맞물려서 작동하는지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막의 첫 번째 층을 보겠습니다. 레버리지의 수학입니다. 레버리지란 빌린 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자산에서 빌린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50%라는 건 자산의 절반이 빌린 돈이라는 뜻입니다. 70%면 빌린 돈이 7알이고 자기 돈은 3알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정책 변화의 충격이 커집니다. 왜 충격이 비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 자산 5억 원짜리 부동산을 레버리지 50%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기 자본 2억 5천만 원에 대출 2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250만 원 늘어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80%인 사람은 자기 자본 1억에 대출 4억입니다. 같은 1%포인트 금리 인상에 연간 4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1% 변화에 대한 부담 증가가 레버리지 50%인 사람은 250만 원이고 80%인 사람은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차이는 자기 자본 대비 부담 비율에 있습니다. 레버리지 50%인 사람에게 250만 원은 자기 자본 2억 5천만 원의 1%입니다. 레버리지 80%인 사람에게 400만 원은 자기 자본 1억의 4%입니다.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한 자기 자본 대비 부담이 4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수학적 구조입니다. 정책 변화가 자기 자본을 깎아먹는 속도가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집니다. 선형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이 곡선을 모르면 내 설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차이가 선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50%인 사람과 80%인 사람의 충격 차이는 30%포인트가 아닙니다. 80%인 사람은 대출 한도 축소가 곧바로 매수 불가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출 규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금 정책이 바뀔 때도 보유세가 올라갈 때도 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정책의 영향은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증폭되거나 감쇄됩니다. 두 번째 층으로 들어갑니다. 심리적 쏠림의 구조입니다. 레버리지의 수학을 알아도 사람들은 왜 높은 레버리지를 선택할까요? 여기에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정책이 바뀐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서두르거나 관망하거나. 그런데 여러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어요.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면 서두르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걸 막차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문이 닫히기 전에 타야 한다는 심리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야 하고 세금이 오르기 전에 거래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이 막차를 타기 위해 원래 계획보다 무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을 더 모으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최대한 빌려서 실행합니다. 정책 변화 때문에 설계도의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집니다.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레버리지 비율이 정책 충격을 증폭합니다. 둘째, 정책 변화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이 두 구조가 실전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전체의 구매력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대출을 덜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균등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대출로 살 수 있는 수요는 줄어들지만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는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남은 수요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거래는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특정 지역은 더 강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정책이 시장을 균등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쏠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정책 효과의 비대칭성입니다. 이 비대칭성은 개인의 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책 변화 후 레버리지가 높은 사람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추가 대출도 어렵고 매도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레버리지가 낮은 사람은 오히려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은 이 비대칭성을 이용합니다. 정책 변화로 시장이 위축될 때 여유 있는 사람이 좋은 조건으로 진입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같은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문이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층입니다. 시간의 구조입니다. 레버리지와 심리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가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은
발표 시점과 적용 시점,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모두 다릅니다. 정책이 발표되면 시장은 즉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훨씬 나중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 그날부터 심리가 움직이지만 실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건 시행일 이후입니다. 이 시간 차이가 함정을 만듭니다. 발표 직후의 심리적 압박에 의해 급하게 움직인 사람은 시행 전에 무리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 후에는 시장이 이미 그 변화를 반영해서 오히려 안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단기와 중장기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레버리지 과다 상태를 정리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구조의 3개 층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레버리지의 수학 심리적 쏠림 시간의 비대칭.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봅니다. 세 층이 맞물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책이 변하면 심리가 먼저 움직이고 심리가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높아진 레버리지가 다음 정책 변화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단기에 압축되면서 시간적 여유까지 사라집니다. 이걸 정책 취약성의 악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응하려고 급하게 움직이면 레버리지가 올라간 레버리지 때문에 다음 정책 변화에 더 큰 충격을 받고 큰 충격 때문에 또 급하게 움직이는 반복입니다. 반대의 순환도 있습니다. 정책이 변해도 설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 레버리지가 안정되고 안정된 레버리지 덕에 다음 변화도 흡수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순환 중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장기적 결과를 결정합니다. 악순환에 들어간 사람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설계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선순환에 있는 사람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오히려 기회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레버리지를 낮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자산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3개의 층을 종합해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레버리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되 정책 변화에 대한 내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설계의 완충지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완충지대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한도까지 빌리지 않고 일정한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 현금 흐름의 여유입니다. 월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의 여유입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완충지대가 있으면 정책이 바뀌어도 설계가 견딥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도 이미 한도 이하로 빌렸으니 직접적 타격이 작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으니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정책 변화의 강한 설계의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정책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측은 실패할 수 있지만 구조는 반복적으로 작동합니다. 구조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봅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규제 전에 빨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서두릅니다. 레버리지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지금 당장 실행합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먼저 내 설계도의 레버리지 비율 확인합니다. 현재 비율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완충지대가 충분한지 점검합니다.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구조를 모르는 사람의 질문은 정책이 언제 바뀌느냐입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의 질문은 내 설계가 이 변화를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타이밍에 집중하고 두 번째 질문은 구조에 집중합니다. 타이밍에 집중하면 정책이 바뀔 때마다 흔들립니다. 구조에 집중하면 정책이 바뀌어도 기본 방향이 유지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실제 적용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발표되면 먼저 그 정책이 내 설계도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합니다. 레버리지에 영향을 주는지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지 구분합니다.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완충지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완충지대가 충분하면 당장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완충지대가 부족하면 레버리지를 줄이거나 현금 흐름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정책에 맞춰 설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설계의 내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정책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 올지 모르지만 어떤 정책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면 됩니다. 예측의 게임에서 구조의 게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 자료를 공부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투자나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자산과 생애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최소한 정책 변화에 휘둘려서 설계를 망가뜨리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이 설계를 지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정책이 바뀔 때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